유럽에서 슬라브는 노예를 의미하며 고대부터 열등하게 취급당했습니다. 더욱이 고대 러시아 슬라브족은 서유럽의 프랑스, 독일, 로마 등 다른 문명에 비해 훨씬 야만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부터 러시아는 야만과 열등의 상징이었습니다. 16세기조차도 러시아의 슬라브인들은 오스만 제국과 크림 왕국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려다녔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야만인이자 유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러시아를 멸시하곤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고, 러시아는 문명화된 유럽 국가라기보다 야만적인 아시아 국가로 치부해버립니다. 위대하고 부정직하고 잔인하며 습관성 음주로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이미지가 16세기와 17세기의 유럽인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이 기간 동안 서구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러시아에 대해 높은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월감은 당시 러시아와 서유럽 문명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죠. 유럽인들은 러시아는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야만적이고 저속한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기에 말이죠. 스위스의 루소는 러시아인은 결코 진정한 문명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서유럽의 러시아 경멸감엔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독교 사도들의 복음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대 교구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이죠. 5대 교구는 문화의 차이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구분이 돼버리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 점점 발전하면서 로마 교구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는 주장이 신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로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지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331년에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립니다. 394년에는 아예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정치적 거리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후에도 이어집니다. 로마는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강화했죠. 콘스탄티노플 측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세기의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가 모두 점령되고 대교구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만 남게 됩니다. 그 둘 사이의 종교적 주도권 경쟁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54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로마의 레오 9세 교황이 훔버트라는 추기경을 콘스탄티노플의 사절단으로 보냈는데요. 종교적 신념차로 다투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미카엘 셀루라레우스와 추종자들을 파문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로 서구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이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후에 이는 러시아 정교회가 되죠. 서유럽인들은 러시아 정교회 신앙에 대해 강한 경멸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러시아 정교회 신앙이 미신무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회에 대한 이질감이 시작된 것이죠. 서양인들은 러시아와 종교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150여 년 후인 1222년에 몽고가 러시아 지역을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22년 러시아 모스크바는 몽골의 타타르족에게 정복됩니다. 정복된 후 몽골과 러시아 귀족 사이엔 통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이킹에서 타타르에 이르기까지 유전적 세습을 받은 러시아인에게 잔인한 확장과 피비린내 나는 정복에 대한 열망이 피 속에 흐르게 됩니다. 몽골의 지배 이후 서유럽과 동유럽의 사람들은 러시아인을 하얀 타르타르라고 부르며 인종적 동질감마저 없어집니다. 몽골의 지배로 인해 러시아는 서방 세계로부터 200년 이상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타타르족의 통치 기간 동안 러시아인의 혈통관습 종교는 심각하게 변형됩니다. 즉 백인의 동양 국가의 모습인 거죠. 15세기가 되어서야 이반 3세 통치 기간 동안 모스크바 공국이 몽골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16세기가 됐어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통일 러시아가 세계 지도에 등장했죠. 그 후 러시아인들은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서유럽인들의 눈에는 수백 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외계인처럼 보였죠. 즉 유럽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차이에 이어 이제는 인종적인 동질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무렵 유럽에서는 근세의 예비 민주화 과정을 거칩니다. 200년의 몽고 지배 아래서 러시아는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유지해온 건 당연하죠. 영국 외교관 플래처는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잔인한 독재 정권이며 국가의 행동은 차례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귀족과 평민 모두 차례에 의해 억압받는다라고 말했죠. 차례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며 타협하지 않는 야만성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서유럽인들은 러시아를 동방 독재의 대표주자인 터키에 비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러시아보다 터키가 서유럽에 가깝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국토를 통치하기 위해 중앙 집권화를 선택해야만 했죠. 따라서 자유로운 인격과 사회적 세력을 억압하고 개인의 삶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기 위해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통치체제는 서유럽인들에겐 동양식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서유럽은 서구 민주화의 예비 과정을 시작했고 가광의 권력은 귀족 의회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제한되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서구의 대러시아 인식은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낙인시키게 됩니다. 즉 체제가 다르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종교도 인종도 다른데 말이죠. 동질감은 자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통치 방식은 유럽을 괴롭히게 됩니다. 서구 유럽인들이 인정하는 러시아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력입니다. 전쟁광이라는 거죠. 서구인들에게 러시아는 바이킹 왕자들이 동유럽에 진출해 슬라브족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나라로 후에 동유럽에서 동슬라브족을 통일하고 루스 국가를 세워 수도 키예프를 키예프 루스라고 불렀죠. 이 루스가 러시아라는 단어의 기원이죠.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을 수립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유럽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죠. 바로 가난한 깡패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오랑캐라는 말이죠. 이러한 멸시 속에서 러시아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는 사방에서 싸우기 시작했으며 서쪽으로 발트해 남쪽의 흑해 심지어 동쪽으로 베링해협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300년 동안 영토의 400배 이상을 확장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 반면 EU 27개 회원국의 총면적은 432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죠.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영토 확장에 미친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영토 확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강성할 때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의해 고통받아왔고 경제도 소련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서유럽은 소련의 강철 기류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유럽 전역은 질식했고 경제는 후퇴했으며 테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은 러시아가 강하면 유럽에는 재앙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수의 메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즉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이는 미국에게 강력한 정치 결집의 원동력이 됩니다. 서방의 뿌리 깊은 러시아에 대한 증오는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바로 정치가들에게 말이죠. 지지 기반의 정당성은 바로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초창기에는 서유럽과 더욱 협력하고 심지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나토에까지 가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국가의 단결을 이루려면 강력한 적을 찾아야 했죠. 거기에는 러시아만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서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말이죠.